제 인생의 4분의 1을 일제시대에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윤동주 시인도 함께 공부하고 또 한해 선배의 황순원 작가도 같이 있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만 학교가 신사참배 때문에 폐교한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학교를 떠나게 되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떠나 있다가 도서관을 평양시립 도서관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제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갔다가 오후 5시까지는 또 이제 책보건 돌아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독서를 했다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학교 못 다닌 것이 아니고 학교 다닌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서를 계속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그 책을 읽는데 처음 이제 철학책을 좀 비로소 처음 읽게 되고요. 그래서 철학 공부에 좀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할 때에 도산 안차호 선생님 강연과 설교를 2차례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다음에 한 8년 있다가 이제 세상 떠났는데요. 그런 게 합쳐가지고서 나 혼자 난이다업에 성장해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우리 사회에 좀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때 표현 빌리면 작은 도산이 돼서 도산 선생 같은 책임을 한번 좀 맡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내 꿈은 이루어지기 없고 근데 일제 말기에 가까이 오니까 꼭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이 앉아서 주인이 되고 우리 옆에 오막살이에서 머슴살이 하는 운명이구나 말이죠.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느껴져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꿈이나 희망도 다 없으니까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그 고통을 지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서 살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방되고 한 일주일, 한 열흘 됐을게요. 내 초등학교 선배 가운데 김성주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를 갔다 하는 건 아는데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고향을 이제 떠나서 20년 있었는데 그 김성주가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의 어른들 모시고 우리 몇 사람이 이제 조반을 먹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누가 김성주에게 해방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아주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선생님한테 오는 것 같이 첫째는 친일파 숙제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나라가 소유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공장이나 뭐 회사 같은 생산기관도 다 나라가 하고
경제시설 전부를 나라가 해야 한다고. 그 하나, 둘, 6가지를 얘기하는데 꼭 그 무슨 공식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저 김성주가 사상은 없는 사람인데 공산당원이 됐고 그 공산당원의 행동대원들이니까 그 위에서부터 시키는 다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말이죠. 그랬구나.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더니 그때 이제 북한은 공산군이 들어와서 지배하던 때니까요. 군정시대니까. 그 군정에서 김일성 장군이 우리 평양으로 돌아온다 하는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서재필 씨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구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거든요. 평양에 왔다가 서울 가려는지는 모르지만 김일성 장군은 우리 용강에 있는 60대쯤 된 장군인데 그분이 이제 왔구나 말이죠. 그 평양 공설운동장에 환영회가 있어서 정말 많이 이제 모였습니다. 가서 김일성 장군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나하고 조반을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소련군한테 속았다 말이죠. 가짜다 말이죠. 안 되겠다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은 실질적으로 그 김일성이 이렇게 환영을 받은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하고요. 그 나라 교육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일찍 다 공산화하고 뭐 이제 그랬죠. 그 밑에서 이제 살다가 하루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 사회에서요. 교육 사업을 좀 해야겠다고 해서 고향에 작은 중학교를 하나 만들고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데 내 목적은 이 지역 얼마 넓은 기간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은 젊은이들은 없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이 공산 세계에서는 사실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빙판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꼬물고하니 우리 집에 일본 사람이 살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젠 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보니까 벌써 공산 세력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민구안이 나라다운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겠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니까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나라는 없으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 이제 점점 신변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38선 넘어서 서울로 온 겁니다. 왔는데 교육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직장을 뭐 많이 찾아보진 않고요. 하여튼 우연히 개동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사회인으로서 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기 위한 첫 출발이니까요. 하여튼 출발을 거기서 하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몇 가지 주어진 목표를 민구하니 나라다운 나라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키워서 나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니까 교육을 해야겠다 말이죠. 제자들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구하니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아느냐 그만큼 일하게 됐으니까 내 학문과 지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넓혀야겠다. 그리고 전 철학이니까 철학은 인문학이고요. 인문학은 독서가 중심이거든요. 그 중학교 이제 있었는데 그때 7년 동안 저 나름대로 공부는 쭉 계속했습니다. 좀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은 열만큼 올라가 있는데 고등학교니까 그 5만큼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이만큼 올라가고 가르칠 것 이만큼도 했지만은 그래도 학문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 자신을 얼마나 키우느냐 말이죠. 그만큼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는 다 법조계 출신입니다. 근데 이 법조계 출신들이 유능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서는 임관이 돼가지고 거기서만 사니까 외국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조계 사람 가운데 외국 유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국제 감각이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필수 조건인데 그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비서실장 2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학을 다녀서도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그 수준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 주어진 거 내가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민구안이 자기 성장은 우선 지식인데 나이 많이 들어서도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하면 문제의식이 생기니까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성장하는데 사람의 지식은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일하게 돼 있다. 그 느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사람은 인격만큼 일하게 돼 있고요. 인격만큼 사회 영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인격이 못하는 사람은 요새 그걸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인격을 키워야 하는데 대체 사람들이 인격을 키운다 하면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종교 같은 인상을 많이 받으니까요. 윤리 종교 인상을 받으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내가 내 안에서 인격을 키우는 건데 지금은 그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격을 인간관계에서 키워야 합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같은 사회 공동체 속에 살면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내 인격만큼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다행스럽게 중학교에 이제 7년을 있었는데요.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이 우리 중학교 교주로 계셨는데 그분을 7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저분 같은 인격을 좀 가져야겠다 말이죠. 참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좀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유능한 분인데 왜 실패했는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4.19가 나니까요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누구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 해주지 않았다고 누가 허정 선생 좀 모셔오자고 허정 선생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허정 씨를 보고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안 해줬냐고 말이죠. 왜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았냐고.
허정성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 번 왔습니다. 비서들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부끄러워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그만 이 박사가 그렇게 됐구나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뭐이거하니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지도자가 되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모시고 있어 보니까 인천도 뭐 같은 때 분들이니까요. 같은 시대 사람들인데 인천은 어떤가 누구한테나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이제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하고 부하가 많은 사람은 독재가 돼서 실패한다고 봐요. 우리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장관들을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요. 부하만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은 독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부하만 있고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인천 선생 가만 보면 동아일보, 중앙학교, 른세교, 고려대학, 보성선 고려대학으로 키워졌고요. 경성음악직을 만들어졌고요. 그 참 일반했습니다. 중앙학교, 고려대학, 동아일보, 경성음악직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성공했는가 가만 보면 언제나 동아일보하고서는 자기보다 유능한 송진우 씨에게 맡깁니다. 또 고려대학도 다 그렇게 준비하고서는 현상현 선생한테 총장 좀 맡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 경성음악직을 하고서는 그계통 사람한테 맡기고 중앙학교도 또 다른 분한테 맡기고 다 뭐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다 성공했습니다. 그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게 보통인데 그분 네 가지를 다 성공했는데요. 내가 그분을 이렇게 쭉 모시고 있어 보니까 이거아니 그분이 저렇게 특殊한 인간관계를 가진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존경스러운 사람을 언제나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아니 이기주의자는 인간관계에서 꼭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못하니까요.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저 사업의 옆에 가기가 실패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항상 나만을 위해 생각하니까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또 이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기 집단이 되고요. 이기 집단이 되게 되면 그 사회가 병듭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님 모습을 쭉 보면 그게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관계가 좋고요. 유능한 사람 모실 수 있고 말이죠. 그게 성공합니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아니 선의의 경쟁을 할 줄 아는 사람, 선의의 경쟁을 할 줄 아는 사람. 제일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나가서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질 줄 압니다. 이번에 내가 졌지만은 다음번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말이죠. 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요. 다음번에 이 자리를 뺏길 수가 없으니까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뭐 축구선수나 야구선수장에서 규율을 깨뜨리고서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가만 보면 선의의 경쟁이 없습니다. 전부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 대선이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 보게 되면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못합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인천 선생에게 제일 좋은 건 밀고하니 후배를 키우고요. 제자들 키우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후배들 키워서 한다고 해서 그걸 좀 그분 모시고 있으면서 배운 것이 지금까지
제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천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격도 괜찮다. 상대방 대부분 다 야산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인천 선생님 좀 모시고 살아보니까 높은 모원입니다. 저게는 상당히 노력해야 올라간다. 저만한 인격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내가 상당히 노력해야겠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일 장점인 거아니 함께 일한다는 거. 두 번째 민구안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후배를 키운다는 거. 그 생각을 지도자가 가질 때는 다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7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요. 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 보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좋은 출발이 돼서 지금도 내가 날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날 키우고 있고 그럽니다. 우리 김태길 선생이 아주 가까운 친구요. 안병옥 선생님도 그런데 우리 셋이 한 3, 40년 동안 함께 쭉 일해왔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 나보다 건강했습니다. 내가 제일 건강이 좋지 못한데 오래 살기는 내가 제일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요새 100세가 넘었으니까요. 내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반을 먹고 이제 나 혼자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100세까지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키우면 100세까지 다 살게 돼 있는 것이 이젠 그만큼이 높은 성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령사회가 온 겁니다. 내가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으로 떠날 때는 그때는 좀 학교 규모도 적고 세분한 사람은 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먼저 정년퇴직한 이제 선배가 11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나이 많은 분이 91세입니다. 해계학 선생님이셨는데요. 91세입니다. 난 65세 정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선배들이 90에서 65세 사이가 11명 있었는데요. 요 며칠 전에 대학에서 보낸 걸 쭉 보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90까지는 빼고요. 91세부터 그 이상. 91세부터 그 이상을 뽑았는데 27세, 27명. 그래 나도 야 이렇게 빨리 끄네.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니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 교통사고를 받은 사람, 조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생활과 경제 여건이 낮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요.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한 수준 있는 사람들은 난 100세까지 못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민구안이 내가 날 키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병도 난 의사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일 이제 나쁜 병 가운데 하나가 혈압이거든요. 근데 내 가족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내 사위니까 혈통은 다르지만 있는데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할아버지도 50대 혈압으로 시작떠나고 아버지도 60대에 혈압으로 시작떠나니까 자기는 7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서 뭐 시작했는 거 아니 조기 뛰는 걸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뜁니다. 꼭 뛴대요. 지금 80이 됐는데요. 혈압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 뭐라는 거 아니 일찍 관리하게 되면 오래 간다고 말이죠. 당뇨도 그렇고 일찍 관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생각해 본 거 아니 100세까지 사는 거 이젠 평균 수명이 됐단 말이죠. 누가 내가 날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넘으니까 자연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게 내가 제일 약하게 태어나서도 내 친구들보다도 오래 사는데
건강도 내가 키우고 지식도 내가 키우고 인격도 내가 키우고 그랬습니다. 아까 내 친구 얘기를 했는데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도움돼. 안병옥 선생은 이제 항상 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보는 하니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김영석 교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하나의 힘이 말이죠. 뒷받침이 된다고 말이죠. 그분은 인정합니다. 제자들 만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역시 없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김태길 선생은 이제 내 제자가 누구 가든지 하게 되면 좀 농담삼아 하는 말이 뭐고 하니 저 김영석 교수는 철이 덜 들어서 오래 살 거야. 놀라는 얘기인지 칭찬인지 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그 김태길 선생이 나보다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건 밀관이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오늘 자기 전에 일기 쓰게 되면 작년 오늘 어떻게 살았나, 재작년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면요. 항상 밀관이 참 작년에 실패했구나 말이죠. 그때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젠 바꿔야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길 선생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늦게까지 철드는 사람이 오래 다니면 이거 아니 키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고 6.25 전쟁 끝내고 이제 부산에 편하니까 있다가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제 나한테 주어진 문제는 민구하니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일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제자들 내 마음대로 키우고요. 또 난 정말 나보다 유능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미국, 캐나다, 뭐 일본은 없고요.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교수들도 다 꼽아보니까 20명이 돼야 다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되게 되면 내 학문도 더 살아갈 수 있고 사회 영향도 좀 크게 되니까 교수로 진출할까 그냥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을까 하다가 한 학기 동안 좀 학교를 쉬면서 세 대학에 강사를 나가봤습니다. 세 대학에 강사를 나가봤는데 그 강사를 나가고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대학으로 전임을 오라고 하면 내가 자식이 있는 거고요. 오라고 안 하면 그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냥 있을 작정했거든요. 근데 세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고 말이죠. 전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좀 총장, 백낙준 총장의 사람까지 보내서 빨리 오라 그래 갔더니 우리 연세대학에 전학과로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한 2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교수다운 학문도 갖추고 있었고요. 또 인간관계, 인격도 어느 정도 좀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러 총장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여러 총장을 모시고 살았는데 제일 존경하는 총장이 두세 분 있었는데요. 그 총장은 어떤 분인가 하니 학교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날 찾아와서 물어봐요. 지금 총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김 교수 생각은 어떠냐고 말이죠. 내가 도움이 되는 건 얘기해 주고요. 또 어떤 총장은 나한테 와서 부총장 후보가 내가 지금 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좋겠냐고 말이죠. 내가 생각해서 아마 이분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보니까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걱정한 총장들이 다 성공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좀 하는 것은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만 하지 말고 말이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말이죠. 얻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성공하지.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국 트럼프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난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불행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푸틴이 불행하고요. 시진핑이 불행하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 또 불행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은 푸틴은 권력만 있으면 뭐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시진핑도 민구하니 공산주의 이념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해야 하고요. 지금 트럼프는 민구하니 경제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미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길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생각할 때 민구하니 좀 더 사상으로 앞선 사람, 또 제가 독서 얘기하는 게 민구하니 내가 누구 책을 읽었다, 누구 책을 읽었다 하는 건 그분이 사실은 내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키우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한 25년 일하니까 미안합니다만 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25년쯤 되니까 내가 해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갑이 됐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우리 선배 교수를 해갑잔치하고 말이죠. 축하해 주러 가고 뭐 그러는 때입니다. 그리고 5년도 있으니까 정년이 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고민했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정년 퇴직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갔다가는 뭐 미안합니다. 공동묘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제 직장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공간, 사회 공간, 일터를 잃어버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어떡하는가 말이죠. 그래도 아까 말한 내 친구들하고 셋이서 걱정했습니다. 자, 이젠 해가 저희 정년이 됐는데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얻은 게 뭔가 하니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과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출세도 하고 대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산 사람들은 정년퇴직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자기 인생도 끝나요. 근데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학문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총장도 하고 또 학장도 하고 대학을 위해서 산 사람은 정년이 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아무 대학의 어느 교수, 아무 대학의 총장 지날분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안병욱 교수나 김태기 교수나 내가 다른 점은 민구하니 항상 만나면 나라 걱정했어요. 항상 걱정하면 우리 사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도 대학을 넘어서 나라 걱정까지 대학은 대한민국을 위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생각한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정년퇴직하고 다시 출발해요. 그게 우리 세 사람이 생각이 같았어요. 다시 출발하자 말이죠. 나도 우리 성별회가 있었습니다. 성별회인데 대학 후배 교수도 있고 대학원 학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별사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졸업생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는데 내일부터는 사회 나가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언제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80까지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일 많이 하는 나이는 언제고 하니 60에서 80이에요. 내 인생에서 60에서 80까지 없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남는 건 없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저희가 셋이 격려하면서 같이 걱정도 하고 말이죠.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동안에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어서 우리 셋이서
82세쯤 됐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까지인가 쭉 생각해 보니까 60에서부터 75세까지가 제일 행복했다. 학문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말이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 내가 제일 좋았다고. 근데 75세가 넘어서는 성장은 좀 어려웠다고 말이죠. 창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랬다고 말이죠. 그리고 80이 넘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죠. 이제는 더 성장은 못하지만은 연장해보자. 연장해보자. 그 연장하면 몇 살쯤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어디 잘 가면 90까지야 가지 않겠냐 말이죠. 90까지 한번 가보자. 그때 90이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이제 65세면 다 이제 뭐 정년되고 그러던 때인데 하여튼 90까지 가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느낀 겁니다. 내가 느낀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민구안이 연세대학교 졸업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요.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쭉 가졌는데 사실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는 뭘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4.19에 말을 희생자를 냈지만은 그래도 그때에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투표 같은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건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 빼놓을 수 없는 정신이 됐는데 그건 언제 생겼는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그저 전쟁하고 그랬지만요.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얻은 게 민구안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건 아주 확고한 뿌리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불행해지지만은 그분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왔는데요. 다 국정했습니다. 이 군인이 정권에 세계에서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후지 국가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말이죠. 이거 억건 이제 자유민주주의 키워왔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군사 정권이 오게 되면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다 거기서 실패했는데 우리들 가운데 되는가 그랬는데 박정희 정권이 제일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내가 내 정권이 차지하는 첫째 국시라고 할까요. 목표가 민구안이 반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반공은 첫째입니다. 그걸 내놓고 나니까요. 그때는 잠깐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다가 박정희 정권이 대한민국의 첫째 목표가 반공이다 하니까 손잡아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미국 가 있을 때 미국 정부가 박정희 그 대통령 아니죠. 그때 하여튼 책임자니까요. 초청했습니다. 다 만나보고서 민구안이 반공이 있으니까 인정하자 말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산 겁니다. 이게 군사 정권이지만은 그 흐름은 그대로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예요. 민구안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말. 그때 우리 경제가 말이죠. 북한보다도 떨어지고요. 필리핀보다도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겠다. 그 벗어나는 길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모르고 했겠죠. 모르고 했겠는데 그 민구안이 자유시장 경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다 말이죠. 그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민구안이 생산하는 걸 키워야 한다. 두 번째는 수출해야 된다. 우리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 두 가지에 열중했는데요. 박 대통령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교육받은 인구가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대학 가본 인구들이 민구하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유시장 경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걸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독재 정권 때문에 무너지고 두 번째는 민구하니 경제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나는데 우리도 몰랐죠. 그런데 그 군사정권이 한 단계 넘어가니까 애국 사람들이 민구하니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젠 떳떳한 민주국가 됐다고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봐요. 그게 우리에게 온 혜택입니다. 그거 보면요. 교육받은 인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갈 수 있는 우리 길의 정도,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살았습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선포할 때 그때는 우리가 떳떳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나라인가? 법치국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이 지배하는 정치인데요. 법치국가로 가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하나의 기초가 생겨서 됐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떠날 때쯤 돼서는 거의 그 길이 확립됐습니다. 그 이제 제가 느꼈으니까 이제는 민국 안에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는 됐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걸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은 질서국가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국민 가운데 이루어진 것. 정부가 바뀌어도 괜찮고요. 그 사회가 되는 게 이제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살기 좋은 나라,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가는 과정으로 가면 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저 개인들도 민구안이 정년퇴직이 됐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니까 이 나라를 키우는데 협력해 봐야겠다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생각하면 정년퇴직한 이후에 더 일 많이 했습니다. 더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년 쭉 살고 보니까요. 나 혼자 느끼는 게 민구안이 연세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물고기가 강물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내 책임을 다하면 됐는데 대학을 벗어나고 사회에 나오니까 강물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한없이 많고요. 세상도 넓어졌고 말이죠. 이제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일하게 됐다고 하니까요. 내게 주어지는 일은 민구안이 대학에 있을 때보다는 더 큰 짐을 지겠습니다. 그때 이제 좀 미안합니다. 내 생각에 들어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사람을 왜 일을 하는가 그겁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도 됐고 또 넓은 바다에 나오기도 했는데 사람을 왜 일하는가 말이죠. 크게 나누어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일을 왜 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삽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민구안이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할 때는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내가 뭐 명예나 경제나 왜 노예인가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보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요. 주어진 일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말이죠. 그 가운데서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되니까 일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다운 하게. 그것까지로 제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연세대학교를 떠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느낀 걸 민구안이 왜 일을 하는가 말이죠.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난 대학에 있을 땐 거기까지 느끼지 못했는데요. 사회 나오고 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경제하는 사람, 문화인 뭐 많은 사람 만나보는데 이 100사람이 100가지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구안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는가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내 제자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자가 된 겁니다. 일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하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됐네요.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좀 줘야겠다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든요. 지식도 나를 위한 지식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줘야겠다 말이에요. 가치관을 줘야겠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아까 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네요. 1962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봄학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분이 거기 와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그분 강의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요. 한 번에 그분이 하버드 학생들 보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선조들, 선배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나라가 됐다고, 잘 산다고. 그런데 이건 우리 선배와 선조가 만들어 주니까 우리 거다. 이거 가지고 즐겁게 살자. 그러면 아메리카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걸로 끝난다고. 이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꾸 주라고.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버림받아 너한테 자꾸 쓰면 그 나라들이 잘한다고. 그러면 아메리카는 자연히 올라간다고. 그래서 세계에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거지 얼마나 나는 즐기는가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겁니다. 근데 나는 뭐 5, 60년 동안 미국 관계를 많이 가지고 가족들도 미국에 사니까 자주 많이 가봤는데요. 가연도 가고 그랬는데요. 트럼프가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젠 빼앗아서 우리가 잘 살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민구안이 이건 아니라고 말이죠. 아메리카의 전통이 아니라고. 이제 그거에 내가 보기에는 민구안이 일을 왜 하는가 말이죠.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가난할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누구한테 좀 줘야겠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몇 해 전에 내가 어디 좀 돈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내 경제력이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자기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그 일 도와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먼저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내가 어디 좀 보낼 때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말이죠. 그 돈을 한 대 주었습니다. 그 내가 한 반 가지고 거기서 받아 한 반 가져서 그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받았으니까 나한테도 고맙다는 연락이 오고 그 사람한테도 고맙다는 연락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선생님 저는요 줄 걸 줬는데 이제 칭찬받고 고맙다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이죠. 좀 많이 줘야겠다고 말이죠. 그거 깨닫는 사람이 일을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회가 나를 원하고 있다 하니까 나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90까지 연장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90이 가까이 되니까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60 해가면 뭐 젊었다고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 친구가 다 세상 떠나고요. 내 주변에서 쭉 보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은 90 앞두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늙었구나 말이죠. 이런 늙은 사람에게 주어진 건 민관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말이죠. 그 마무리하는 길이 뭐냐? 주어진 일만 끝내면 이제는 나위에서 시간을 보내자. 음악도 듣고 미술도 감상하고 예술 분야도 좀 못 가진 시간도 가져보고 말이죠. 그러겠다 해서 내가 주어진 일만 끝내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민구하니 90이 되면 내가 늙은 줄 알았는데 아직 늙진 않았다 말이죠. 왜? 일할 수 있는 사람 보고 늙었다고 필요 없지 않냐고. 기껏 95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95세 가니까 몸이 늙어요.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잘 가면 100세까지만 갔으면 저는 뭐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97세가 됐습니다. 그래 97세가 저한테는 좀 보람 있는 해예요. 그래 그때 가면 97세만 한 20년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났거든요. 97세만큼 20년만 더 살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한번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금년에 우리나라 문화사업 특별히 이제 저서를 남기고 독자가 많이 생기고 그 문화사업에서 가장 업적이 큰 사람들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주로 저서를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에 끼었구나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60대 후반하고요. 70대 초반에 제일 많아요. 80 넘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97세 여기에 끼었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하나 자신 있는 걸 민구하니 사상은 내가 앞섰다. 예. 나도 옛날 쓴 문장이 지금보다 좋았고 독자들의 공감도 그때는 많이 얻고 좀 늙었으니까 그건 안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게 내 보배다. 이건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건 내 거다 말이죠. 그거 있는 동안은 내가 사회에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그 97세에 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나 자신이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생각이 납니다. 97세에 좀 이렇게 이름이 있고 말이죠.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출판협회에서 뭐 이제 기념도 뭐 해주고 가인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KBS 방송국에서 뭐 이 얘기 대담 프로에 나오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뭐 얘기했는데 아나운서가 좀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교수님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쭉 사시는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안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그 말이죠. 2년쯤 지나고 내일 다 끝나게 되면 그때 내가 신문에 광고 내겠다고 여자친구를 구합니다 하고 광고 낼 때까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들 와 하고 웃었어요. 나도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가연 같은 데 가게 되면요. 할머니들 가운데 웃으면서 말이죠. 기다리는데 신문에 광고 안 났던데. 언제쯤 광고 나오냐고 말이죠. 그래야.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하니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연히 90이 돼서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안 늙었다면 안 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늙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을 사랑하는 사람.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사실은 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 동안은 안 늙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년퇴직하고 난 사람들이 60대 중반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좀 사회 공론이 됐어요. 그 일본 사람들 한 50년 됐네 벌써. 가만 보니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65세, 60 중반까지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젊게 오래 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구한이 과거에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사람이 그때 시작하게 되면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도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몇 해 전에 한배우 교수라 고려대학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입니다. 대학원장도 그랬는데요.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담임반 가운데 이고은이라고 키 작은 학생이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여자 이름이지? 그랬더니 예, 기억해. 그랬더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라고 말이죠. 얼마 있더니 약속했던 시간에 왔어요. 그 둘이 같이 와서 내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고등학생 때 제자는요, 존칭을 잘 안 써요, 지금도. 여럿이 입속에 하나 둘 만나게 되면 안 쓰거든요. 대학 나온 때 제자들은 다 존칭을 쓰는데 말이죠. 내 애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가만히 있자. 무슨 일이 왔나?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서예를 좀 시작했습니다. 63세에 공직에서 떠나가지고 남은 시간을 뭘로 좀 다 채울까 하다가 서예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은사님 좀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져야지 말이죠. 그랬어요. 나보다 훨씬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뭐 90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했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가보니까 역시 행복해. 자기 취미를 살리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뭐 했으면 첫째는 과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걸 나와요. 그 다음엔 모두에게 주어진 건 민구한이 역시 독서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독서를 계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엔 민구한이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여행 나시다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가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노는 늙은이가 없어요. 다 모이가 하고 있거든요. 그게 풍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거기 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게 맞아 조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100세는 탔으니까 이제는 그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100세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100세면 큰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년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성공했다 그랬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 부담스럽고요. 경쟁하는데 뛰어들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100세나 4세인데 지난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전해보자고 말이죠.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좀 많이 찾았으니까요.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거의 작은 책 2권이 됐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출판사를 연락해서 우리 판권 좀 달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100세 넘어서 쓴 책이 옛날 한만 거는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게 있어서도요. 중국어로 번역되니까 하여튼 고마운 일이다 말이죠. 잘 됐다 말이죠. 그랬어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좀 써달라고 말이죠. 금년 초죠. 좀 몇 달 됐네요 벌써.
거기서 분량이 많아져서 백년의 지혜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건 좀 50대 이상 위에서 쓴 글들이에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얘기가 30, 40대의 독자들이 많다 그래요. 50대 이하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볼 테니까 여성들은 좀 덜 볼 것 같고요. 30, 40대는 안 볼 것 같은데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이 같으니까 같은 걱정을 하게 되니까 독자가 아직도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믿고 하니 나 아직 안 늙었다 말이죠. 30, 40대 그 같이 다니까 안 늙었다 말이죠. 그 요새는 뭐 하는 거 하니 노인네들만 모인 데는 가지 않아요. 나도 늙을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리 그 김동길 교수님이 무슨 장수 클럽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80대 이상 사회 지도자들이 쭉쭉 모이거든요. 그 내가 김동길 교수를 한 8년 위게 돼요.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왜 안 나오냐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미안해서 한번 나가봐야겠다고 나가봤어요. 그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모였는데 그래 가서 쓱 보니까요 한 20명 모였는데 전부 늙은이들만 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다 나도 늙겠다 말이죠. 한 벌만으로는 안 갔어요. 그런데 오래 일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 저 연령 차이 다 있지만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나를 키우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몇 해 전에 내가 어디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좋냐 하는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렇게 썼어요.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때까지는 살자.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못할 바에는 돈 욕심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일을 사랑한 게 잘했다 말이에요. 내가 나를 키우기를 잘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난 누굴 위해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끝났을 텐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요. 90이 넘어서 춘천의 한림대학에서 무슨 상을 좀 준다고 그래 갔어요. 상을 받고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상 주기를 결정했다 해서 받았다고 말이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의사안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받긴 받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 받을 자격은 없다고. 업적도 없고 큰 무슨 직책을 맡은 일도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도 받기는 받았는데 다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있다고. 혜민관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걸리시면 받겠다고 말이죠. 고생 많이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고생이 날 위한 고생이었으면 다 없었을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또 인생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그 고생이 없었으면 나 행복도 없다고 말이죠. 상도 못 받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상 받으니까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했고 보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지금 100세 이상 산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랑이 있는 고생.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데 그 나이 관계나 직업 관계 없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보니까요. 칭찬을 못 받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좀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여러분 다 같이 좀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한두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면 혹시 질문하실 분? 교수님 작년 6월로 전 기억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연해 주셨고 예. 그때보다 더 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시고 너무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그때 강연도 좋았는데 오늘이 더 좋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그 철학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삶을 사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멘토로 모시고 많은 멘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모시는 멘토랄까 아니면 좀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좀 알고 싶고요. 혹시 또 여유가 되신다면 또 내가 존경하는 멘티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대한 무슨 그 암시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나도 모르게 너는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이제 14살 났을 때에 건강이 너무 나빠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학교도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아버님이 교회 다니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인관이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허락하시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걸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살고 싶으니까요.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하여튼 나 살고 싶고 중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 중학교를 갔어요. 가서 기독교 학교에 가긴 잘했는데 1학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에 윤일구 목사 또 김창준 목사 두 분이 감리교,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수실 젊은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그 두 분이 3시간씩 강연하는데 1학년 때 하여튼가 들었어요. 듣고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다. 그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내 처음 출발이 뭐하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인생이지 나 혼자는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내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하는 뭐하니 내가 직장을 구해본 길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38살 넘어와서 학기 도중에 왔으니까 교육계에 몸담아야겠는데 어디 가서 부탁을 할까 하고 있는데 신분에 중앙학교에서 교사를 찾는다고 하는 걸 봤어요. 보고서 저 교동을 찾아 올라가서 심영필 교장 선생을 만났어요. 나 이렇게 좀 늦게 학기 도중에 북쪽에서 왔는데 신문에 광고 보고 왔다고. 그 몇 가지 얘기를 나누시더니 교무 주민 이정호 선생이 오라 그래. 오더니 이 김선생이 우리 학교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어떨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선생이 후임을 못 구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잘 됐다고 말이죠. 그 나보고 언제부터 오겠냐 그래요. 그래서 아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월요일부터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거 딱 한 번 부탁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건 전부 해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아까 그 대학도 세 대학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택해 갔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래요. 그 뭐 캐나다, 미국에 가 있는데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쭉 다니니까요. 심부름이에요. 어디 가든지 심부름. 그 부탁받으려니까 심부름이거든요. 심부름만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없어요. 어디서 이제 지금도 어디 가서 이제 가연하게 되면 나 소개하는 분이 소개할 게 없으니까 중학교 있었던 얘기, 연세대학교 교수 지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뭐 그 원하진 않아요. 일만 하면 되지 뭐 그걸로 끝나면 되지 뭐 필요 없다고 해서 생각하고 사는데 90이 넘으니까요. 그 심부름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이상해요. 같이 이제 정부위원회 하지 않아요? 위원장 했던 분은 뭐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다 출세하는데 나는 도와준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요. 국방부일도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그래서 가야내리 도와주고 방송을 도와주니까 그걸로 끝나니까 내 명예는 남지 않았는데요. 90이 넘고 나니까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자꾸 드러나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씩 드러나니까요. 이유 없이 상을 많이 받아요. 아마 교수 가운데 나만큼 상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전부 가보면 문관이 대학에서도 3군데가 받았는데요.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대학이에요. 연세대학에서 받았다 하는 건 내가 뭐 있는 대학이니까 괜찮은데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수고는 연세대학에서 했지만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됐으니까 베푼다고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면 아 심부름만 해줘서도 그것이 버림받지 않았구나 말이죠. 오히려 내가 명예를 얻었다든지 유명해졌다든지 하면 일이 안 남았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요새는 그 수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수필문학계에서는 저는 나 어디 가면 연세대학교 뭐 철학교수라고 아니래요. 수필가라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문예진흥원에서 민구안이 역사에 몇 사람 남을 만한 수필 예술가를 소설 시일과 더불어 한 대도 뽑혔어요. 그래서 뭐 문으로 남긴다 그러고요. 근데 모교에 가게 되면요. 상이 3개가 있어요. 윤동주 시상하고요. 황순원 소설상하고요. 김영석 수필상이 있어요. 난 늦게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이상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래도 일은 버림받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 알아봐 주지 않는다. 나 뭐 누가 뭐 인기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한 사람은 이 다음에 그게 남아요. 남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원동력이 거기서 생겼다고 봐야죠.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네. 90세 넘을 때까지. 네. 아니 농담이에요. 마이크 크게 말씀하시고. 예. 네, 교수님 뭐 60갑자의 내공과 지혜를 한꺼번에 전수하는 기분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근현대사의 산증인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근현대사를 다 거치면서 일제시대부터 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번 격변을 겪는 걸 다 이제 겪으면서 사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유럽도 그렇고 또 푸틴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트럼프의 재당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도 보면 이 사람들 간의 경쟁이 점점점 치열해지고 또 그것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혐오, 증오가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그런 그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거를 선생님의 그 지혜로 보실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 사회가 서로 혐오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국가가 국가대로 서로 미워하고 예. 지금
그 싸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혐오의 문화, 혐오의 국가 간의 국가 간도 그렇고 사람 간도 그렇고 서로 혐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 이제 작은 공동체가 있고 큰 공동체가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인 때가 있고 좁았어요. 내 직장이 그랬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이제 다 커져서 국가 단위가 됐어요. 이제 세계를 쭉 보면 하나의 세계 여러 나라 국가가 단일된 공동체니까 이 국가가 이기적인 경제에 대해서 서로 불행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 있고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지도자는 미국안이 하나의 세계, 유엔이라고 할까 그런 그 하나의 세계가서 세계가 한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될 때가 마지막 목표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역사가 길어지는 동안에 이제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우리 주어진 시대에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전 세계가 두 가지 희망과 약속을 가졌어요. 그 하나는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이제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은 없을 거다. 두 번째는 민구안이 지구 위에 식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 없는 역사,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하는 세계, 이게 이제 그만큼 진보해 왔거든요. 왔는데 불행하게도 공산주의는 늦게 탄생하면서 공산주의가 이 혼란기에 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2차 대전 직후에 공산 정치를 이념을 살려야겠다 해서 다시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게 민구안이 우리 한국 전쟁 때 그때 문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구안이 저 공산주의를 그냥 두어두게 되면 안 되겠다 말이죠. 후르초프가 있던 민구안이 이제 큐바, 남미 큐바를 갖다가 공산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케네디가 민구안이 3차 대전을 하더라도 그건 못하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시대에 보면 좌냐 우냐. 그래서 좌가 살면 우가 죽고 우가 죽으면 좌는 살 수 있다. 하나가 남을 줄 알았어요. 한 50년 동안 그런 그 냉전시에 쭉 살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건 극단의 공산주의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선진 국가는 그게 아니고 좌가 진보를 변하고 우가 보수를 변해서 진보와 보수는 한 나라 안에 같이 있다. 한 나라 안에 같이 있다.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 북한을 뭐 말할 거예요. 나라를 제외하고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지 하나만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진보나 보수 가운데 하나가 남는 데 아니고 같이 있어요. 이거 이제 잘 조화가 돼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1세기를 넘으면서 민구안이 열린 사회로 가자. 열린 사회로 가서 종교가 달라도 좋고 민족이 섞여도 좋으니까 하나로 가자. 열린 사회로 가자. 그거 이제 21세기의 목표예요.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에 가면 이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공동체 의식이 국가로 있다가 이제 뭐 유럽은 유럽대로 한 단계가 되고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한 단계가 되고 이대로 좀 더 가다는 어떻게 되니까 그때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그때 하나의 세계인데 열린 사회가 되게 되면 다원 가치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유엔과 같은 사상으로 된 사회가 된다. 지금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물권재생관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지나긴 했지만은 민족주의와 이제 무력을 가지고 지배하려다가 끝났고요. 스탈린이 이념을 가지고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공산주의도 끝나게 되고요. 다 끝나고 갔는데 이제는 그 방향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이번엔 무력도 아니고 무슨 이념도 아니고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이게 아니라고 말이죠. 방향이 아니라고. 아마 그거 이제 앞으로 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절대로 작은 나라라고 해서 떳떳하지 못한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큰 나라가 복잡하고 성장이 늦지 작은 나라들세 올바른 이상만 가지게 되고 뜻만 가지게 되면 그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미안한데 내 생각을 돌아가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합했기 때문에 철학의 흐름은 휴머니즘하고 기독교가 중심 삼는 인간의 세계하고 이 이상은 없단 말이죠. 이게 최고의 가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또 지금도 그런 걸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뭐 좌다 우다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고요. 난 보수다 진보다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열린 진보, 미래를 지향하는 보수 이러면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트럼프가 뭐 어떻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역사는. 그 이제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힘이니까 그렇고 좀 미안하지만 이제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종교가 잘못된 불행은 이건 더 커요. 지금 중동 지방의 전쟁이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종교의 가치를 정치의 가치로 그만 흡수시켜버리고 마니까요. 종교국가가 되니까 더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래도 희망은 있고 미안합니다. 난 우리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고생하는 것 같아도요. 뚜렷한 확고한 가치관과 가지고 있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중국이 못 가진 거 우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못 가진 거 우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따마까 이제 중국에 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는데요. 중국 가서 이제 4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주변에 이제 서점이 있거든요. 이 중국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그래서 가서 저렇게 쭉 보면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는 인문학이 없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인문학이 없거든요. 읽을 책이 없어요. 이때는 그러면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의 공산주의 이것뿐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후진 사회죠. 폐쇄 사회죠. 그래서 그 사회도 자꾸 올라가게 되면 우리와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열린 사회, 다원 사회 희망이 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우리 희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으로 나가야 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1994년도에 그 종로학원의 재수생이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윤리학 그 교과서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로학원의 학생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다 서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다 교수님 제자들이 논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교 다 갔다고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94년에 뵙고 또 지금 제가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강연하실 때 인촌 김성수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인촌 김성수 선생님 70주년이어가지고 남양주시 그 화도 금남리인가요? 거기 유택에 가셨던 제가 기사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춘 선생님께서 부통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1952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인천 김성수 부통령께서 사임을 하시면서 내가 민족 만대에 이런 죄인으로 기록되기는 싫다. 그러므로 나는 사임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공직자의 어떤 용기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을 말리기는커녕 걱정과 우려를 전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이 인천 김성수 부통령의 어떤 용기 있는 모습과 한덕수 총리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는데 이 말하자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국가관 또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지금 총리의 국가관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직자의 국가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를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인데요. 온 세계 어디 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사회적으로 꺼내놓지 않지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민관에 네 가지 네. 첫째는 진실이 없으면 안 돼요. 거짓이 없으면 안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항상 그랬거든요.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우리 온 국민이 거짓말 안 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달라질 거예요. 법률도 필요 없어지고요. 경찰도 필요 없어지고요. 뭐 법정에 가도 거짓말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의 가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관이 정의라는 거 어떻게 지킬까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의는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의 정의, 사회주의자들이 좀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정의는 민관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걸 정의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우리 교육 대표들이 모인 세미나에 갔는데요. 그때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세상 따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니 중고등학교 평준화는 됐고 국립대학 평준화가 오고 사립대학까지 평준화가 되게 되면 우리 교육은 잘 된다고 말이죠. 그러거든요. 내가 그때 거기 가보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건 세상에 없는 교육관인데 대학을 평준화하게 되면 저거 어떻게 그 생각을 할까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내 주변에 독일이나 이제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유학하고 온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제 세미나가 있고 학회가 있어서 미국 가보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제 독일서 학교 교수는 사람인데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20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을 따라올 수 있을까 어림도 없었다고. 미국은 후진 국가고 너무 앞섰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미국 가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전 독일이 미국 못 따라간다고. 미국이 이건 그건 미국서 독일서 공부해서 못 따라간다고. 그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니까 대학의 차이라고. 미국은 사립대학이 있어서 자꾸 올라가고 말이죠. 하버드 대학 같은 데 예산이면 독일 대학 5개, 6개 예산이거든요. 독일은 이제 국립대학뿐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앞으로 독일이나 불란서는 미국 못 따라간다고 대학 경제에서 졌다고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걸 평준화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돼요. 지금도 이제 민주당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평등한 경제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되냐. 낙후되는 사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오히려 뭐라는 거 아니 성장이 분배보다 먼저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로 잡혀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엔 도덕과 윤리를 위한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요. 선하고 악을 구별하는 것에서 선으로 가는 노력이 그 자유예요. 그거 있어야 하고요. 그 마지막이 뭔가하니 3,000년 동안 역사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랬고요. 윤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니 인간이에요. 이 네 가지는 공직자로 있든지 군인으로 있든지 뭘로 있든지 다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권의 문제 그거예요. 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북한에서 기시는 어부 2사람을 지금 북한으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다음에 제일 오래 물고하니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대한민국을 믿고서 온 사람을 재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그것도 눈을 가리우고 포석을 묶어 가지고서 판매점에 갖다 줬다. 그건 지금은 작은 일 같아도요. 사회가 쭉 올라가게 되면요. 이건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치예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에게 대해서 제가 2가지만 좀 아까 우리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 옛날에 강연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 공무원들하고 군인들하고는 직책의 상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책 상하관계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뭔가 아니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빨리 과장으로 올라가고 부자로 올라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늦더라도 좋으니까 중책을 맡아서 끝까지 가라. 힘든 일을 맡아서 늦어지더라도 뭐 별을 늦게 달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좀 그런 얘기 됐거든요. 그런데 서정철 장군도 나 만나더니 그때 그 가인됐다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 장관 지났던 분이 어느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잘 마시게 됐는데 그분도 나보고 그래. 사관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 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직자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일하는 사람. 아까 내가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문제의식이에요. 예,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지식이에요.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말이죠. 그게 아마 우리 공직자로서 제일 문제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심부름을 하는 일이 중요한 줄은 몰랐는데 늙어보니까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랬는데 말이죠. 내 소유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남는 게 없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난 남으니까요. 그거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최근에 있었던 좀 극단적인 일인데 우리 평창 올림픽 때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 그때로 왔거든요. 그때로 왔는데 얼마 있다가 그 강릉에서 KTX가 떠나서 서울로 올 기차가 KTX가 고장이 나서 못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KTX가 그거 못 떠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책임자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무 추워서 기계가 얼었던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생각한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기계가 얼었다는 걸 못 모르거든요. 기계가 뭐 소가
뭐 추워서 온났는데 말이 좀 얼었대. 뭐했는데 기계가 얼었다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저런 망언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민구안이 그런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임명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럴 바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씩 미소와 즐거움을 나눠주는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게 민구안이 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엇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까. 그 보수가 뭐에다 무슨 뭐 명예가 올라건 뭐에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무슨 새로운 결정할 때는 현충원에 많이 가는데요. 거기 가는 건 민구안이 여기에 잠들어 있는 당신네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좀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걸 더 잘해보려고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또 일이 생겨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여튼 그런 게 있긴 있겠죠.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의 과장급, 중앙정부의 과장급 연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따만큼 자주 간 셈이에요. 가서 그래서 쉽게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여러분이 과장인데 A, B, C 세 종류라고. A, B, C 과장이 다 정부로부터 받는 건 100이라고. 100에서 출발하는데 A 과장은 공부도 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없이 하니까 결과가 80밖에 못 나온다고. 그 사람은 있는 동안에 80에 마이너스를, 20에 마이너스를 준다고. B는 100을 받아가지고 100을 낸다고. 그 사람은 현상 유지한 사람이라고. 근데 C는 같은 100을 받는데 노력하고 문제를 찾고 해서 120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장이 되고 차관까지 올라갈 사람은 누군가? 그건 C라고 말이죠. 그럼 그 사람 누구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무엇인가 내가 알겠다고 찾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아주 상식 같은 얘기인데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홍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그 몇년의 세월이 그 한편의 영화로 이제 경험한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뵈면 아까 우리 말씀대로 아직까지 젊으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롤 모델로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의 건강